그게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파괴 행동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일어납니다. 그게 상당히 큰 행동이죠. 그런데 자리 이탈이나 안 그러면 손가락을 빠는 행동은 하루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과연 파괴 행동이라고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느냐? 뭐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동시에 중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재를 할 때 어떠한 인력 인프라가 있고 협력팀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 행동을 동시에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중재를 하나 결정을 하고 실행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다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학급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성인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주간 활동기관, 주간 보호기관이죠. 그리고 이제 주간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제로 아직은 서비스지만은 하나의 뭐 센터로 본다면은 그런 기관 등에서도 인력이나 뭐 보조 인력 이런 걸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도전적 행동을 선정하고 중재할 때 뭐 그래도 특정하게 하나를 정해야 한다면은 이러한 기준으로 좀 정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뭐 제가 뭐 서비스 개별 중재 나갈 때도 보는 거지만은 문제행동 지수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수가 높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개인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한 학급이나 한 학교에 있을 경우에는 뭐 똑같은 행동을 두고 이런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상대적 비교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행동을 선정한다든지 학생을 선정하는 방법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양식을 제가 이제 엑셀 파일로 약간 변경한 부분이고요. 뭐 간단합니다. 어차피 점수를 체크해서 내용을 적고 나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 이제 학교 현장이나 안 그러면은 평생교육 뭐 이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을 돌아봤을 때 이 간단한 체크리스트도 뭐 다른 일과 중첩되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하나의 일로서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간편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서 누구나 간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도 한번 만들어 봤고, 이후에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메모장으로 이렇게 엑셀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나서 행동을 보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바로 하면은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선정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후에 체크해서 실제로 나오는 부분을 한번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 나왔던 자,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가지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9가지 영역의 최대 점수가 4점을 다 받아버리면은 총점 36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는 자, 이런 행동별로 자, 아까 말했죠. 위에 행동을 4가지 중에 안 그러면 3가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6가지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행동별로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항 있었죠. 아까 지금 알아본다는 그 문항에 따른 점수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문항의 점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까 9가지 문항에 대한 점수를 전체를 하고 나서 이 총합에 따라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중재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항목이 뭐냐. 이 행동이 교육생, 제가 교육생이라고 했어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발달장애에 대해서 가정에서는 뭐 우리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위협적인 행동, 누구나 그 상해를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중재나 어떠한 부분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뭐 당사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이 먼저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있었죠. 아까 안전은 솔직히 말하면 강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선정하고자 했던 빈도, 지속시간, 그리고 강도, 연령의 적합성, 그리고 이제 행동의 형태가 이 요소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빈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매일 자주 부딪히는 행동을 먼저 선정한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자주 이탈하고 안 그러면 공격 행동이 있지만은 자주 이탈하는 걸 아마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이것도 아까 시간이 있었죠. 오랜 시간 도전적 행동이 지속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시작하고 끝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여기는 그 행동이 지금 나오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 행동이 언제, 자, 지금 이제 교육생의 나이가 만약에 뭐 15이다 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10살 때부터 나타난 행동인지 안 그러면은 지금 15, 최근 1월부터 나타난 행동인지에 따라서 이 행동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발생해온 도전적 행동이 최근에 생긴 행동보다 우선 중재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 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오랜 유관됐다는 겁니다. 중재하기 그만큼 더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최근에 생긴 행동은 유관이라는 것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다른 행동으로 바뀔 수 있는 행동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고요. 오랜 시간 발생해온 도전적 행동은 그만큼 우리가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별 중재 나갈 때도 있지만은 지금 뭐 성인 기관 같은 경우에 나갈 수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변할 수 있고 뭐 주변에 따라서 우리가 도전적 행동을 환경적으로 아니면 PBS적으로 해서 우리가 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라도 나이가 어릴 때 중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은 발달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행동의 변화가 더 많은 강화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동이 변화했을 때 자주 강화를 받을 수 있어야 이 행동이 일반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누구한테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우리가 강화를 줄 수 있는 것은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 행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행동의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행동을 우선순위 했을 때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도 중요하거든요. 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ABA에 대해 설명을 할 때 ABA의 요소 중에서 효과적이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의 변화가 더 많은 강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행동 중재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모두 비슷하다면 더 자주 받을 수 있고 일정하게 강화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선정을 했을 때 그 행동의 변화가 강화를 자주 받기 때문에 자주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동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반화될 수 있는 강화를 받을 수 있는 면에서도 이 행동이 많은 강화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발달과 독립적인 기술 정진에 관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중재의 목표가 독립성 정진에 있다고 보고 독립성을 정진시킬 수 있는 행동을 먼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 이탈 뭐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먼저 중재해야 되는 거는요. 어찌 보면은 대소변 가리는 부분이 실수가 평소에 잘하는데 너무 많이 심해졌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욕설하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독립적인 기술 정진에 혼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그 대소변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항상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실수를 하게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을 때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해결돼 가지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다른 행동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 행동들 중에서 이 행동이 중재되었을 때 앞으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더 연관되고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부적절하거나 원하지 않는 관심을 줄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흘리고 먹는, 때로는 침을 뱉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결함을 주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먼저 중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행동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부적절한 관심을 받아버리면은 그게 하나의 강화가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행동들은 더 일상생활에서 더 강화가 돼서,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하고 통합하고, 지금 통합교육의 이념이 있죠. 그리고 뭐 작은 사회라 해가지고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행동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하고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먼저 고려해서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또래나 선생님으로부터 더 많은 강화를 받을 수 있게 하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거기에서 강화를 자주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앞에 있는 부분하고 조금 고려하는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 행동이 쉬운 걸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이 얼마나 연구되어 있는지, 우리가 여러 형태의 행동들이 있거든요. 기능을 파악해서 중지에 들어가지만은 여러 형태의 행동 중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으로 중재를 했을 때 자주 좀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행동을 먼저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재자가 스스로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슈퍼바이저가 될 수도 있고, 컨설팅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부모님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더 이러한 경험에 따라서 성공적일 수 있는 행동을 더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경험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행동을 경험해 보거든요. 그런데 처음 와닿는, 처음 접한 행동보다는 여러 번 접한 행동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생긴다고 하면은 중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적 행동 중재를 나가는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도 임상적인 경험 말고요. 임상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상황,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어떠한 중재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컨설턴트를 모집을 할 때는 그 행동의 중재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초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학교에 맞는, 이제 학교 현장에 만든 컨설턴트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특수교사가 가장 주요한, 저는 이제 컨설턴트라고 생각하고, 특수교사 출신, 아니면 특수교육을 잘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성인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 성인기관, 그리고 우리가 발달장애인, 다른 장애도 있지만은 성인기관에 맞는 부분이 있을 때 성인기관에 적합한 또 이제 컨설턴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이, 그리고 가정에서 행동 중재를 할 때 좀 잘할 수 있는 컨설턴트,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동시에 잘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명확하게 조금 구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턴트를 구할 때는 이쪽에 경험이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은 그 사람의 스펙이나 안 그러면 자격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행동 중재와 관련된 자격이 이제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어떠한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비용 대비 효율성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비싸다고 하지 말자라는 거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비용을 통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용은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하나의 비용이 맞긴 맞는데요, 물리적인 돈이 아니라 인력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중재해야 되는 거, 아니면 내 스스로 안 그러면 실무원, 보조원과 같이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거, 부모님이 혼자 할 수 있는 거, 안 그러면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안 그러면 다른 분들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게 다 비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적절하게 내가 먼저 할 수 있고 가장 적은 방법으로, 적은 투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용이라고 이제 해석상 비용이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부분으로 재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재정은 모든 환경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재되는 경우에 뭐 반을 옮긴다든지 뭐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많이 뛰어서 1층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당장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매트를 깐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먼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가림막이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구성도 좋지만은 안 되면은 오더라. 아니면 있는 거 가지고 우선은 막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중재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선정한다는 겁니다. 그걸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간편하게 만든 양식으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만든 양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화면에 잘 나오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자, 침 뱉기, 손가락 건들기, 자리 이탈, 주변 사람 때리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자 한번 키워서 하면은 여기에 자 침 뱉기 뭐 다르게 해도 됩니다. 자리 이탈해도 되고요. 여기에 자리 이탈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무슨 행동이 있지? 자 이거는 제가 말하지만은 한 학생, 한 발달 장애인의 행동을 4가지 적어도 되고요. 뭐 2가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정도만 알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우선순위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점수로 정도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거 잘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양식이라는 것은 주관성이 있고 다 나름의 활용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격 행동 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우선 적어 볼게요. 그리고 뭐 할까요? 막 상동 행동, 자기 자극 행동, 손가락 건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선 적고 나서 점수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 행동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된다. 자, 이 행동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자 왼쪽에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설명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말했던 설명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냥 체크를 해 나가시면은 간단하게 하면은 나중에 이 총점이 매겨지거든요. 이렇게 총점이 매겨져서 나중에 여기에 보면은 가장 높은 순위부터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체크리스트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 행동이 무조건 또 1순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했을 때 동일하게 1순위 나오면 이게 1순위가 맞는데요. 자, 제가 이제 중계를 나갔을 때도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선생님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 4개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해야 되느냐? 뭐 스스로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늘 간접평가는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고 그리고 2명, 3명 정도의 같이 체크를 해가지고 이것이 그러면 동일하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중재 충실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높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 신뢰도 타당도가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다르게 나온다고 하면요. 다시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 결과를 가지고 서로 상의, 협의해서 우리가 이 행동을 정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와 어떤 행동을 먼저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